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넉 달 만에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극에 달했는데요. 오늘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로 참여했던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재판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탄핵 심판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까지 받아내셨습니다. 벌써 이제 파면 선고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회가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은 탄핵 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도 매우 충분하고 또 탄핵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변론이 종결된 지 석주가 지난 다음에도 선고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상당한 근심 걱정이 있고 무슨 우여곡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우리들의 믿음에 반하지 않게 전원일체의 파면 결정을 해주셔서 정말 난산 끝에 얻어낸 옥동자처럼 저희들은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네, 탄핵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고요. 그 전에 먼저 좀 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 과정 내내 한덕수,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사실상 거부를 했고 결국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정작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난 직후인 지난 8일에 갑작스럽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18일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까지 지명을 해서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많은 헌법학자들까지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다시 헌재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과 고민이 드실 텐데요. 재판관님 보시기에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때 소장이 심판 도중에 임기가 맞춰져서 그 8인 체제로 운영이 됐고 또 이정미 대행도 3월 13일 날 퇴임이 예정돼 있어서 이 문제가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때도 이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통설이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고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그 권한 대행도 임명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직접 대통령이 지명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봐서 지난번 그 박근혜 탄핵 때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임명을 절차를 안 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도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를 못한다. 그러나 다만 그 유지하는 범위 내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학설에 따라서는 이제 직무 정지가 돼서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그 이후에는 고리 상태가 됐다. 사고 상태가 아니고 고리 상태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부 학설도 있습니다. 아마 그 학설에 기대서 이번에 임명권을 행사한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분을 임명을 했느냐 이 각도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완규 법제처장은 여러 가지 지금 이 내란에도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 분이고 또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또 대통령이 사실은 법률 해석을 법제처장으로 뒷받침해 오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동안 징계에 관한 사건이나 검찰총장 때 징계에 관한 사건이나 모든 가족 사건들의 대리를 맡아온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을 이 파면된 대통령의 가장 측근을 권한대행에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시 탄핵 심판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5가지 탄핵, 주요한 탄핵 사유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결국 파면했습니다. 전원일치 결정, 이게 이제 굉장히 지켜보는 시민들, 국민들께서 이게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인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으로 되느냐도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전원일치에 대한 부분, 이 의미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결정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는 주장까지 아주 세밀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결정은 밝히고 있습니다. 밝혀서 이 전원일치 결정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그런 것을 그 결정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승복을 끌어내는 그리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리고 당사자도 승복을 해야 되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는 결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전원일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만일에 어떤 소수국에 있어서 이분은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거나 혹은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각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났을 때 6대1, 설령 6대2나 7대1로 인용이 되더라도 그런 빌미를 남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아마 이 국민들의 갈등을 이 기회에 충분하게 그분들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그분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갈등을 전원일치 결정으로 그걸 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다고 보입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직접 참여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의 경험으로 이번 탄핵 심판을 보셨을 때 중대한 모든 탄핵 사유의 중대한 위법 판단을 예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5가지 주요한 쟁점 가운데 아마도 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무겁게 바라봤을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한데 어땠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해서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의결을 방해하는 국회 침입 행위, 이것의 위헌 위법성. 또 하나는 비상계엄 발동에 따른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의 위헌 위법성. 그다음에 법조인 체포 지시의 위헌 위법성. 이렇게 5가지 사유를 요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은 전적으로 다 받아들일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법성은 사유마다 이 판단은 사유마다 중대성을 판단하거든요. 위헌 위법한 건 명백한데 이 중대한 것은 사유마다 각각 위헌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을 따로 합니다. 근데 다 인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적으로 헌법재판소도 전적으로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이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더불어 국회 침탈한 행위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무겁게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결정문을 보니까 무려 114쪽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양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1쪽,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89쪽 분량이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결정문 다 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도 재판관님 보시기에 가장 좀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결정문 114페이지 나오는 결정문 중에 184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의 요약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12월 3일 날 또다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그 계엄 선포에 수반하는 아까 말한 5가지 사유들,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 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이 큰 충격을 주었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 긴급권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야 했음이 명백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믿음이 더 이상 상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 판단이 가장 요약적인 결론이면서도 기억에 남습니다. 방금 이제 낭독해 주신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까지의 과거를 지적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 분명히 짚었다는 점에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헌법재판관으로 이번에는 또 변호인 자격으로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재판관으로 또 그리고 변호인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을 2번이나 담당을 하게 되셨는데 두 사건을 좀 비교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두 사건을 이렇게 겪으시면서 좀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 이것에 대한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관한 핵심 쟁점이고 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 해법이 이 결정문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 사유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여러 것을 도와주려고 공익 실현 의무에 위반해서 그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걷고 또 최순실의 여러 행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국가의 비밀이 해당되는 인사나 외교 절차나 이런 것들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런 사유들이 탄핵 사유였는데 이 탄핵 사유가 우선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정에서 다른 점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1일 탄핵 심판 기일부터 출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이 왜 탄핵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자체는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돼가지고 이 수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 수사에 관련된 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정치적 갈등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 이 탄핵 심판이 쭉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의 태도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권당의 태도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실은 그 탄핵 소추를 할 때 여당의 의원의 상당수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의 어떤 이런 그 내란을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런 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그런 태도를 좀 보였다는 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고난 대행의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교안 고난 대행이 취한 태도와 한덕수 최상목 그 고난 대행의 한 태도에 있어서 저희들은 쭉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처음에는 3명 다 임명 않다가 마은혁 재판관을 나중에 한 분을 임명을 안 했는데 이런 태도로 보면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역시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고난 대행이지만 중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이런 조건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 보면 그 대중들 사이에서 특히 이 결정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 결과가 담겨 있는 이런 판결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과 좀 느낌이 다르다. 그 이유로는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명료하게 써져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직접 이제 이런 결정문들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신다면 이번엔 결정문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결정문이 정말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탄핵을 지지하건 반대하건 간에. 이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끔 아마 설실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빠짐없이 판단을 해서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주장이 일부는 이유가 있지만 또 타당하지 않다. 혹은 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주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난 넉 달 동안 국민들은 정말 많은 혼란 또 피해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헌법 아래 평화로운 해법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남긴 의미, 헌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이제 선출된 지도자가 헌정 질서를 어떤 파괴하고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요. 간혹 친위 쿠데타 형식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결정을 예를 들어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이런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법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취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엄청난 혼란 혹은 엄청난 희생 이것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헌법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평화로운 해법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 평화로운 해법이 찾아진 게 우리한테 의미고 선거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또 국회도 되거든요.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 다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결정문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결정문 중에서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대한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을 잘못 말한 것인가라고 처음에 이제 뭐 혼란을 느끼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국민이란 표현은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이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어떤 헌법을 만들었다.
제정했다, 개정했다 이런 내용이 그 헌법 전문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제정,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신뢰에 반해서 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걸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쓴 것이 아닌가. 쓰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더 설득력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이.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54일 뒤인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개헌에 대한 논의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원안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인한 혼란에 대선과 개헌 동시 진행을 제안했던 국회의장도 대선 이후 개헌 논의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개헌에 대한 논의 여러 번 나왔지만 이번만큼 또 이렇게 진지하게 오랫동안 이야기되는 적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개헌에 관한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있었고, 그 대화 아카데미라고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모인해서 2011년이나 2016년에도 헌법안을 만든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7년 체제의 헌법이 지금 그 뒤에 기본권의 확장이나 이런 것에 맞느냐, 또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나 혹은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도 분들이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은 개헌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말씀을 해온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이거는 탄핵 심판의 결론이 중요한 것이다. 그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개헌 시기에 관한 논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헌 시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헌이라는 논의가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이 쉽게 나기가 어려운 결론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개헌은 언젠가는 필요한 개헌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5.18 정신을 전문에 반영하는 이런 개헌 같은 경우는 여야가 사실은 합의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막상 논의에 들어가면 또 반대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쉽게 개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다른 권력 구조의 논의나 임기에 관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논의나 혹은 뭐 상원제, 하원, 양원제를 만드는 논의는 상당히 좀 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이 논의 시기를 어차피 새 대통령이 논의의 중심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논의는 지금 혹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개헌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넉 달간 탄핵 정국으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멈춰 있고 또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 혼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 이 많은 탄핵 정국이 남긴 상처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치유를 해 나가야 될까요? 사실은 정말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기도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이탈이 되고 소비 및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더욱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뭐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더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사회적 갈등도 정말 심화됐습니다. 그전부터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탄핵 찬반을 둘러싼 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은 대통령에게 사회 통합 책무를 적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를 하라.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을 넘어서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의사도 존중을 하라. 이런 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협치의 방향이 이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협치 체제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대행 정부 체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관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협치의 모범을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번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서부지방법원을 그 극우 세력이 가서 폭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법치 질서를 문란시키고 무너뜨리는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꼭 드리고 싶은데 재판관께서는 지금 현재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학생 수 급감이나 인구 소멸로 전국 지역 대학들의 위기가 지금 심화된 지가 오래됐죠. 한강 이남 최대 사학이라고 불리는 이 조선대 이사장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 대표 대학인 조선대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조선대학은 사실은 역사가 46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근 8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80년이 되는데 저는 와서 조선대학에 와서 4년여를 근무를 하면서 조선대학의 펀더멘털은 매우 좋다. 교수들의 수준도 높고 연구 수준도 높고 뭐 학생의 충원이나 이런 건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상황이 저희들한테도 아직 10년까지는 뭐 위기가 안 닥쳐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이제 그 이후에 닥쳐올 위기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가 좋은 펀더멘털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다 합심해서 이게 자기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합심해서 어떻게 발전시킨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인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벗어나서 정말 모두 합심해서 이 밀립대학인 조선대학의 설립 정신을 이렇게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했습니다. 재판관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마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 영상을 통해 대선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먹사니즘,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는데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1분 36초 영상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특이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네.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하는 의지를 영상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저는 아주 신선하게 보았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뭐 어떤 대한민국인 건가요? 윤석열 같은 이런 대한민국이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 되는 네.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향한다 하는 거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출사표처럼 보이기보다는 약간 대관식 비슷한 분위기도 나던데. 그렇게 보셨으면은 네. 아마 앵커께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확실하다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신 것 아닌가요? 아니, 여론조사도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재명 대표에게 말 조심해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하면 안 된다. 신중해라. 네.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고개만 안 쳐들면은 이제 뭐 확실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선거는 늘 소위 건방을 떨면은 유권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게 나라나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
힘없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듬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대표가 이른바 소년공 출신이고 본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 이런 거를 좀 뭐랄까 많이 느껴지던데 이런 게 정책으로 반영이 잘 될까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을 평가하는 게 그 어렸을 때 네. 그렇게 어렵게 중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네. 공장에서 일하면서 졸업을 했지만은 네. 소위 고등고시 네. 합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러한 영화를 버리지 않고 자기가 살던 그 어려움을 다시 찾아온 것. 이게 저는 이재명을 높이 평가하는 사유 중에 하나인데 소위 기층, 네. 농어민, 서민 이런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역점을 두고 개선시켜 나가겠다 하는 자기 경험과 네. 의지의 표현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뀌면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바뀔 수가 있나요? 나아질 수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IMF 네. 외환위기를 김대중 대통령은 리더십으로 경제를 살려서 네. 빚더미 국가를 빚을 갚고 네. 문화 강국, IT 강국, 경제를 살려냈잖아요. 그런 역량 있는 똑똑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는 매진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 뽑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꼭 좋은 사람이 뽑히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서 자꾸 저 개헌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권력 구조 개편 개헌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12월 3일 네. 계엄 이전의 대한민국과 계엄 이후의 대한민국은 구분돼야 됩니다. 네. 즉 12월 3일 이후에 네. 우리 국민적 최대의 혁신은 윤석열 파면이었습니다. 네. 이제 파면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4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네. 이후의 대한민국은 마찬가지로 구분돼야 됩니다. 이제 60일 이내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56일밖에 안 남았죠? 네. 55일 남았나요? 자, 이 짧은 시간 내에 네.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헌은 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방해하는 못되게 하는 그 전략으로 자기들이 다시 재집권하겠다는 전략으로 아니 사용되기 개헌을 하면은 어떻게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시간을 벌잖아요. 그리고 내란 종식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개헌으로 모든 것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식을 네. 덮어둔 채 개헌이라는 이슈로 끌고 가면은 자기들이 재집권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기 근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됐는데 내란 종식을 민주당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뭐가 되면은 종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내란 특검으로 네. 산불은 꺼졌지만은 잔불은 남아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꺼졌어요. 그런데 내란은 네. 잔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 네. 사이의 교감으로 이완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내란 동조 세력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은 아직도 네.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 내각과 검찰을 장악한 현직 대통령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은 특검으로 네. 완전히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 잔불도 꺼버려야 대한민국은 제대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권 교체도 하고 개헌도 하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7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 그거는 옵션 같은 게 안 되나요, 그러면? 좋죠. 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선후 완급이 있어요.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급한 것, 안 급한 것. 그런데 지금은 네.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가 네. 더 급하고 먼저 할 일이지. 그 개헌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4, 50일 이내에 해낼 수 있느냐. 이슈만 네. 블랙홀로 빠져가지고 내란 종식도 정권 교체도 놓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도 하지만은 네. 나중에 하자. 그래서 공약을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은 들고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네. 때도 윤석열도 이재명도 그 공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적 요구가 있고 특히 우원식 의장 같은 분이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공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 블랙홀인데 논의가 되면은 정권 초에 개헌 공약하고 그거 실행하자고 하면은 다른 이슈들을 뭐랄까 저 민생 관련한 거 이런 거는 좀 묻히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런 염려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을 하고 네. 개헌을 하지 않은 그래서 이 진부한 네.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손에 민성 이러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한 손은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 우원식 의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제2당인 국민의힘도 그러한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개헌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동시 국민투표는 아니어도 되기는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네. 5, 6공화국 이 국악을 벗어 던지고 과거는 청산하고 네. 미래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네.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도 국민적 열망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네. 이재명의 포부에는 반드시 개헌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윤석열, 김건희 집사 변호사 뭐 이런 말까지 들은 분인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그건 진짜 나쁜 일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네.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네. 대권의 야망을 가지고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극우 세력의 신임을 받아서 네. 어쩌면 오늘 내일 사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통화하면서 네. 내가 외교 통상 전문가다를 부각시킬 것 같은 대권 야망의 길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화했잖아요. 통화했죠.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은 한덕수 입이 아니라 네. 그 옆에 있는 측근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안 나간다가 아니라 안 나간다가 아니고
이런 답변을 했고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실제로 예. 거기에 더 나가서 네. 중앙일보는 한덕수가 네. 저는 네. 경선 과정에 뛰어들면은 그 싸움쟁이인 홍준표, 네. 김문수한테 못 당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은 대선 과정에 단일화한다. 그런 야망을 그런 음모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네. 부인도 상당한 정치적 야망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고 있다. 아니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국민의힘에 업혀가는 그런 형식으로 한덕수 대행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제가 맨 먼저 그걸 예단을 했는데 윤석열이 또 뭐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네.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나는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 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네. 하겠다. 이런 음모가 내란 종식이 되지 않고 내란 세력 윤석열이 한덕수를 대통령 시키려는 음모가 계속되고 네. 윤석열은 골박 대통령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한덕수 대행으로 이재명 대표랑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세력, 윤석열 세력들은 한덕수는 경제 전문가이고 통상 전문가이고요. 외교 전문가이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냄새를 풍기지만은 이미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포린 팔리시 보도에 의하면은 내란 세력, 네. 민주주의를 파괴한 당신들과는 손절하고 실용적인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 미국도 이미 이재명 대표를 차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접촉한 네. 미국 고위 외교관들도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웃기다면 웃긴 기사인데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을 했던 사람 인터뷰 기사 보니까는 김건희 씨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한테 막 이렇게 어휴 그러면서 이렇게 막 면박을 주고 구박을 줘도 그냥 강하지만 않고 웃고 있고 전혀 대꾸를 안 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참 희한하더라 이런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무능한 것도 이러한 불행을 자초한 경우도 있지만은 네. 요물 김건희의 결과다. 김건희한테 중독돼 있는 거예요. 김건희 말만 듣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것에 중독돼 가지고 네. 김건희 요물한테 나라가 이 꼴 되게 했다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 알코올, 김건희, 점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극이네요. 중독된 대통령을 그렇죠. 대한민국이 뒀다는 게.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